그 대량 생산에서 사용하는 생산 일정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나오는 게 동기화 생산입니다. 동기화 생산은 방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식이죠.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은 생산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쭉 돼서 1번 작업장, 2번 작업장, 3번 작업장 해서 20번까지 그렇게 이제 우선은 기계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품목이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가 나오는데, A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가 많을 때는 빨리 나오고, 수요가 적을 때는 천천히 나오고. 그러니까 동기화 생산에서는 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날 수요가 일정이에요. 그날 수요가 지금 많으냐 그러면 이상하게 어제는 오전에 많았는데 오늘은 오전엔 별로 없다.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많아지면 또 오후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일정한 택타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천천히 만들다가 땅 이렇게 만들다가 수요가 많을 때는 서로 막 도와서 협력을 해서 빨리 만드는 거죠. 땅 이렇게 빨리 만드는 거죠. 빨리 만들다가 수요가 다시 없으면은 천천히 만들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라인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일자 라인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생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통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수요가 좀 적은 편이다, 뭐 이렇게만 이제 계략적으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어느 시즌이 되면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그럴 경우엔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이제 계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아니면 일정은 이제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생산 속도가 좀 늦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생산 속도를 빨리 하다가, 이렇게 생산 속도를 시장 수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그때그때 월이 아니라 일마다 조정해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동기화 생산입니다. 그리고 동기화 생산이 되려면 작업장이 우선은 불안한 부분이 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량을 내거나 설비가 퍼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불량을 낸 부분들이 있으면, 작년에 어떤 불량이 있었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고민을 해서 그 불량을 좀 없애려고 개선 노력을 하고, 설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설비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작업자들이 시간을 내서 계속 닦아줘야 되거든요. 청소해주고 이런 상태 확인해주고, 좀 이상하면 예방보조 신청해서 예방보조를 받게 하고 보조를 받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라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자면 안 되고요. 라인 형태는 U자나 C자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도 이제 간결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20개 정도 작업장 쫙 이렇게 연결돼서는 안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작업 형태가 좀 간결해야 되고, 작업자들이 근거리에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대량 생산 라인이 아니라, 이게 셀 생산 라인이죠. 셀 생산 라인의 형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이렇게, 이때가 이제 결국 키거든요. 바쁜데, 이때는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게. 안 바쁠 때는, 바쁠 때에 대비해서, 다음 작업에서 해당하는 장비 같은 걸 준비를 미리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든가, 쭉 이제 배열을 한다든가, 불필요한 것들은 뒤로 뺀다든가, 그리고 청소 같은 거 한다든가, 기계 상태를 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작업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화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작업장이 볼륨에 대한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볼륨에 대한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볼륨에 대한 유연성이 있으면, 그래서 동기화 생산이 가능하면 이 기업은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재고 자체가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게 되면 재고 자체가 거의 최소한의 재고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잔업을 시키거나 이렇게 능력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동기화 생산이 되면 우리가 이제 JIT 생산이 가능한
낭비가 없는 생산이 가능한 체계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동기화 생산에서 오늘의 생산 일정은 계획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보면서, 그래서 좀 싸놓죠. 그 앞에 생산활동 통계에서 풀 방식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약간 싸놓죠. 싸놓고 그 다음에 쓰기 편하게, 그래서 한 50개 싸놨다. 그러면 쓰기 편하게 이 박스 포장을 해놓죠. 그래서 이 박스 포장해서 얘네가 나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요가 지금 많아서 빨리 나가면 빨리 채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요가 적으면 천천히 채우고, 이렇게 이제 가죠, 형태를. 이게 이제 동기화 생산이 되겠습니다. 정의 한번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생산 환경은 대량 생산이고요. 특징이 그 해당하는 품목의 수요에 따라서 동일한 양으로 생산하는 것을 동기화 생산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뭐 synchronization, 이게 동기화란 뜻이죠. 다른 말로는 production level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일본말로 하면 수요에 맞춰서 해주는 평준화 생산, 헤이준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그래서 동기화 생산의 다른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동기화 생산에서 생산 일정은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그 작업장의 그날의 수요가 작업장의 생산 일정이 된다. 대단한 생산이죠. 보통 이제 주문 생산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좀 애당초에 있는 거니까 다양한 주문들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그 유연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주문 생산할 때의 원래 역량인데, 대량 생산에서는 생산의 역량이 뭐에 돼 있냐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생산하는 게 대량 생산의 역량이거든요. 주문 생산은 많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가 주문 생산이냐,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냐 할 때, 대량 생산은 짧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을, 원가 우위 전략을 쓰고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공정을 세팅할 때 대량 생산책을 한다. 근데 단점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데, 근데 그 공정이 유연성까지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건도 굉장히 싸게 만드는데 유연성도 있으니까 다른 부가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부가되는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고가 최소한의 재고 수준만 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 중에 대량 생산에서 동기화 생산을 한다 그러면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정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동기화 생산을 위한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량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만약에 작년에 났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점점 분량이 줄어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공정이 되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품질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공정능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능력지수가 있는데 공정능력지수가 1.33 이상이 되게, 그렇게 품질 수준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질 수준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이 이제 채택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점진적 개선, 점진적 개선은 이제 얘기해서 카이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이젠이라고 불러주거나, 그 다음에 실수 예방 기법, 이런 것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 개선을 하려면 그 개선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개선하는 걸 점진적 개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 개선이 되려면 우선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작업자의 숙련도랑 상관없이 작업을 뭐 많이 하게 되거나 빨리 하게 되거나 할 때 중요한 시점에서 실수가 좀 나타난다. 그럴 때는 실수 자체를 이제 막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 예방 기법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다른 말로 부를 때 폭하육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fail saf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계가 딱 서요. 실수하게 되면. 요즘에는 현장에서 웨어러블 장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작업이 이제 다양한 작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처리하는 게 주로 조립을 하는 건데, 어떤 아이템은 조립을 6번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은 조립을 뭐 5번 해야 되고, 7번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른 작업들이 들어오면 웨어러블을 쓰고 있으면 그 웨어러블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조립이 해야 될지 작업이 딱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품을 집어넣으면 그 웨어러블 안에서 딱 보여요.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걸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된 작업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기계가 탁 쓴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 폭할게는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보도 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실수 예방, 뭐 그 다음에 그 폭하육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영어로 하면 뭐 프루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일본말에서 포카라는 게 일본말에서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빠가라는 뜻이에요. 빠가.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폭하육계는 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거고, 일본 말로는 빠가 유우게예요. 빠가 유우게. 바보도 알게. 이 현장에서 일어난 작업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바보도 알게. 작업장을 설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장에서 이런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앞 공정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다음 공정에서는 검사 없이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실수가 생겼으면 올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산 공정에서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런 장치를 넣어서 작업장에서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 기계가 딱 쓴다든가, 작업이 아예 잘못될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기법을 우리가 품질 설계 기법이라고 합니다. 품질 설계 기법 이렇게 불러줘요. 예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작업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조립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량이 되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핀 같은 걸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핀이 이제 된 부분이 딱 맞아서 조립이 된다면 반대로 조립되는 경우가 전혀 생기지 않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 보통 USB를 이용하실 때 꽂잖아요. 꽂을 때 반대로 꽂으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USB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할 때 바로 아시죠? 아, 이거 내가 지금 반대로 꽂았구나.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억지로 누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놓지. 제대로 이제 돌려서 놓지.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작업자들이 좀 실수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홈을 파는 거죠. 홈을 파서 한쪽은 블록하게 하고 오목하게 해서 이게 딱 들어맞게, 반대로 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애당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이런 것들도 실수 예방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수 예방 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로케이터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기화 생산을 하려면 작업장이 굉장히 안정화돼서 정말 일만 딱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안정화된다는 뜻이 우선 불량을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불량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기법들을 쓴다. 점진적 개선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실수 예방 같은 이런 설계 기법들을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업장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작업장의 품질 능력이 좋아지는데, 그 품질 능력을 볼 때는 뭘로 보는 거냐면 CPK라는 게 있습니다. CPK 값을 가지고 보고, 그 CPK 값이 얼마 이상이 되냐면
1.33 이상이 그래야 작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CPK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공정 능력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CP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CPK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CPK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CP는 공정에서 만드는 중심하고 그 다음에 규격의 타겟하고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CPK를 쓰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얼마 정도 돼야 우리가 품질에서 이제 자신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냐면 1.33 이상이 돼야 품질 쪽에서 이제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동기화 생산이라는 게 알고 나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우선은 분량을 내지 않는 공정이 된다. 두 번째는 이쪽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가 퍼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설비 보존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작업자들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들이 있어요. 기계들. 근데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기계가 고장이 나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가 구실을 못하잖아요. 자기 구실을 못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이나 만약에 노트북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이제 시절인데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예방보존이라는 걸 해요. 기계에 대해서. 예방보존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쪽에 스텝이 하거나 아니면 공급자가 해줄 수도 있어요. 서플라이가 하거나 또는 이 예방보존만 잘해주는 서드파티가 그러니까 예방보존만 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어요. 설비를 굉장히 많을 때는. 그래서 그 설비에서 전담해서 설비에 대해서 관리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방보존을 하더라도 설비가 지금 퍼지게 되면 이제 예방보존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게 되면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퍼졌던 것이 예방보존을 했더니 한 3년에 한 번 퍼진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예전에 우리는 기계가 몇 대였냐면 100대였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기계들이 퍼지면 100번 퍼진 거란 말이에요. 100번 퍼지게 되면 작업일수가 한 200일 나오는데 100일 정도의 기계 고장이 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퍼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방보존 했어. 예방보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예방보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방보존 했더니 1년에 한 번 퍼지던 것이 3년에 한 번 퍼진다. 그럼 기계가 100대 있으면 그래도 30번이 퍼진단 말이에요. 30번. 그럼 한 달에 두세 번씩은 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보존에다가 70년대 후반에 어떤 기법이 나오냐면 좀 적극적인 보존 방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도 이 기계에 대해서 좀 관리하게 하자. 이 기계에 대해서 관리하게 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 데일리 메인티넌스예요. 일상보존이라고 합니다. 일상보존 아니면 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존 활동. 그래서 일상보존 하는데 일상보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합쳐진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사적 설비보존이라고 합니다. 이 합쳐진 체계를 그래서 TPM 이렇게 불러줘요. TPM은 이제 이렇게 불러주죠. 지금은 대개 모든 회사가 TPM 체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보존만 해서 설비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데 앞으로 더 높아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들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동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카트 같은 걸 밀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자율주행차 같은 걸 이제 세팅해 쓴다든가, 가벼운 것들은 드론을 통해서 지금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작업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웨어러블 장비를 다 갖추고 업무를 본다든가, 그래서 그걸로 뭐 설계한다든가, 아니면은 조립 작업 같은 거 한다든가, 그리고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자원들, IT와 관련된 자원들이 좀 더 늘어나고 해서 지금 기업 안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나 기계들이나 하여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구들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많아지기 때문에 예방보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자들에게도, 아니 공급자가 아니라 작업자들에게도 작업자가 작업하는 이러한 지금 담당하는 지역에서의 설비나 장비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작업자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기계를 관리한다면 이쪽에 예방보전 했던 것처럼 이 스텝이나 아니면 공급자나 서드파티가 전문가들이 했던 것처럼 막 뜯어서 상태 확인한 다음에 교체할 거 교체하고 다시 붙이고 상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작업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항상 이제 하루에 8시간 중에서 30분이라든가 일주일에 5일 중에서 뭐 목요일날 지금 이제 4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일날 4시간이라든가 이게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기계에 대해서 계속 청소해 주는 거예요. 청소해주고 상태 점검해주고 이상하면 예방보전 요청해주고, 그게 여기 있는 데일리 메인테넌스 일상 보존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OS라고 그래요. OS. 그래서 OS라고 하는데, 우선은 OS 보시면 첫 번째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정리 작업. 정리. 두 번째가 정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결. 그리고 다섯 번째가 OS니까 지금 이제 습관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지 않은데 미국 말로 하면, 사실 이제 원래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는 뭐 세이리라고 하기도 하고, 정돈 그러면 세이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시 미국 사람들이 S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OS 활동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런 OS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차원에서도 관리해주고 예방보전 쪽에서는 다시 또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하면, 여기 있는 설비가 예방보전만 했을 때 3년에 한 번씩 퍼졌던 것이 작업자들이 관리해주면 한 5년에 한 번이나 6년에 한 번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설비가 이틀에 한 번씩 커지게 되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설비 쪽에 이런 민감한 게 많아서 조금만 작업을 좀 바꾸거나 생산량이 좀 바뀌었을 때 갑자기 설비가 고장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방보전 하는데, 예방보전에다가 일상보전까지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상보전 활동들은 이렇게 5가지 활동으로 돼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우선 설비 보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에서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려면 굉장히 유연성이 좋아서 수요가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그 수요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정말 실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설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작업장에서 설비를 가지고, 안정된 설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끼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서 실수가 묻어서 이게 결과물까지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기화 생산의 기본 조건들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기본 조건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학생분들보다는 현업에 계신 분일 텐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분량을 안 내고, 그리고 설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실 게 5가지가 이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인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 드리면 정리는 어떤 게 정리냐면 작업장에 이번 주에 쓸 것만 놔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는 게 정리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정리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필요한 것들만 작업장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뒤로 빼는 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돈은 뭐냐면 내일이나 다음 기간에 생산할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 순서대로 지금 사용하는 장비들을 그 순서대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는 지금 다음 주에 쓸 것만 이렇게 앞에 놔두는 거죠. 작업장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는 거고, 정돈은 뭐냐면 다음 주에 작업을 할 때 월요일날 어떤 작업을 할 거냐, 그래서 오전에 A1하고 오후에 A2 할 거다. 그럼 그 순서에 맞게 지금 필요한 장비들의 지금 순서대로 배열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정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뭐 아시죠? 청소는 사실 청소만 잘해도 기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쓴다고 합니다.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고장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이건 이제 클리닝이니까 클리닝을 잘한다. 그 다음에 청결은 뭐냐면, 청소와 청결의 차이는 뭐냐면 작업 시간 안에 청소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8시간을 쭉 작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 있고 뭐 예방보전 시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빼고 다시 청소하는 시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는 작업을 안 하고 청소만 한다라든가, 아니면 매일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은, 그러니까 8시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7시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고 해서 1시간씩 일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8시간 작업 중에서 매일 만약에 청소한다 그러면 오전에 30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 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 시간, 이걸 두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둔다면 일주일에 수요일날이든 아니면 목요일이든 금요일날 오후든 간에 그 청소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 그리고 습관화는 뭐냐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교육 체계를 마련을 해서 좋은 청소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정리정돈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습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종 O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현장에서 설비 관리를 얼마큼 하느냐, 3종 OS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의예요. 그 OS의 정의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3종 OS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만약에 설비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 그러면 이런 일상보존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방보존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 예방보존 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상보존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공급자가. 그래서 공급자가 설비 관리 얼마큼 잘하느냐. 잘해야 되거든요. 그 설비 관리 못해가지고 지금 물건 못 보내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가서 보면 이제 3종 OS라는 단어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종 OS를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뭘로 보면 되냐면 업무 시간 안에 청소 시간만을 따로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8시간 중에서 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작업하잖아요. 1시간 점심 먹는 건 작업 시간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쉬는 시간 쉬는 시간대 주고 청소 시간들을 따로 주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뭐 3개월 단위씩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4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 교육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사는 설비 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 가서 봤을 때 여기에 맞는 활동들을 안 하고 있다, 실천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설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설비는 그럼 예방보존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일상보존 안 하는, 자주보존이나 일상보존 안 하는 회사는 예방보존 되게 안 하고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해요. 근데 또 그런 회사일수록 계속 설비를 계속 돌리는 회사일수록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요. 설비를 돌리는 시간이 8시간 동안에 8시간 다 내내 돌리지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설비는 퍼진단 말이에요. 설비가 완벽한 설비가 있지 않습니다. 설비도 오래 쓰게 되면 마모가 되고, 오래 쓰게 되면은 균열이 나타나고 떨림이 생기고 그런 것도 다 잡아줘야 돼요. 그 다 잡아줘야 제품이 올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그게 우리 회사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지금 이제 생산이 불안한 거고 공급자 회사다. 그러면 공급자 회사의 생산이 불안한 겁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담당자들은 뭐 전수검사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죠. 우선 동계 생산할 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설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품질 공정이나 TPM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PM 체계도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인력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긴 지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 번째는 작업자의 참여. 이런 공정 개선을 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작업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느냐 이건데 그 작업자들을 참여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담당자 참여라고 합니다. 담당자 참여. 담당자 참여라고 하는데 담당자 참여라는 게 뭐냐면 담당자들한테 회사에서 그 맡은 일만 하지 말고 설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꼬박꼬박 청소도 하고 상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품질에 관련돼서는 팀 활동 같은 걸 해서 품질 작업장에서 발생했던 어떤 품질 문제가 있으면 그 품질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자들이 안에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품질 문제나 설비 문제에 작업자를 참여시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의 뭐 생산을 잘하는 나라라든가 일본의 생산을 잘하는 나라. 우리는 이제 일본 쪽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가까운 나라에 있고 그냥 생산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독일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보다 생산이 앞선 나라는 이 담당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참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사장님이 얼만큼 노력을 해주느냐. 사장님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장님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담당자가 참여했다. 그래서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자기를 하면서 품질 문제 막 해결하려고 남아서까지 끝까지 막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비 문제에 막 매달려서 쉬는 시간에 막 자기가 쉬지도 않고 아니면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설비 막 닦아주고 그런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 그런 담당자가 있다면 그 담당자 정신상태가 이상한 거지. 만약에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회사 일을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막 고민하고 설비 문제를 막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점심 한 10분 만에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와서 막 설비 막 닦고 막 그 다음에 그런 개선 요령을 막 하고 만약에 담당자 한다 그러면 그분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회사에 나오는 이유를. 그게 회사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뭐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을 잘 지금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걔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해야 되잖아.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근데 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 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그게.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지금 시간을 만약에 10을 주면 10시간을 주면 회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10시간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지.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시간당 임료를 얼마만큼 주겠다. 계약을 맺은 다음에 10시간 일하고 10시간만큼의 돈을 받아서 내 가족들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도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자아실현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회사를 위해서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자기가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자잖아. 그죠? 회사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약자인데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실제로는 내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되는데 그게
나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돈도 많은 회사에 가서, 거기서 괜히 4시간을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지. 인생 잘못한 게 아니라 인생은 대부분 망칩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회사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원래 그냥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을 시키려면, 여기처럼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현장에 생긴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품질을 좀 안정화시키거나, 일상보정 같은 걸 해서, 지금 작업장에서 설비가 퍼지지 않게, 그래서 작업자들이 노력하게 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만약에 사장님이 그걸 그냥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런 거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사장님이 많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본인도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사회활동 자체가.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근데 사장님 말하는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를 해줘야, 그래야 담당자 참여가 일어날 수 있고, 담당자 참여가 일어나야 품질이, 그 다음에 설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안정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느냐? 뭐 당연히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부여. 세 번째 팀활동 허용.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장에서 생기는 어떤 이의에 대해서 제안 같은 걸 받아요.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도 홈페이지를 열어서 지금 민원들을 직접 받잖아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공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섯 번째가 작업자들이 개선을 시키면 그 개선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대로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냐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업장에서 품질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나 설비 쪽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게 되는 거냐면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피션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가 좋아졌다는 거냐면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그리고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면 바로 돈이 얼만큼 더 생기는지가 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드렸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300대를 정상적으로 해서 만드는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작업 표준이 정해져서 300대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10대를 만든다, 하루에. 그래서 작업장에서 하루에 10대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대,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보통 한 대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대를 더 만든다. 그러면 한 2,500만원짜리 자동차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10대가 더 나오면은 하루에 2억 5천이 더 나오는 거고요. 한 달에 만약에 20일 일한다. 하루에 2억 5천에다 20일이면 50억이죠. 50억이면 1년에 60억이에요. 60억. 600억 참. 600억. 그럼 600억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영업이익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6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300개 만들던 데서 310개 만든다 그러면 이걸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환산하고 나서 기여도를 나눌 수 있어요. 기여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회사에서는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자들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 기여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9가 될 수 있죠. 1대9. 그래서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정을 할 때 작업자 쪽에다가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업자에다 일을 주고, 그 다음에 회사는 부를 갚고, 그러면 회사에서 생기는 이 생산성 향상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월급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평가 및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업자들한테 팀 활동을 할 수 있게, 모여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려면 그 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선하게 되면 우리 쪽에 이런 평가나 보상이 좋아지는데, 이때 우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권한을 잘 써서 그래서 이제 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팀 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이제 시키고 그리고 교육은 제일 간단한 교육이 뭐겠어요? 견학이죠, 견학.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견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기본 원칙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바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지금 교육하고 훈련이죠. 근데 요즘에는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많으니까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한 50년 전부터 50년 전에처럼 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현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현장 자체가. 보통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좋은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되게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회사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지원체계 여기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담당자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당신은 똑똑하니까 한번 회사를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봐라. 근데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설비 문제를 지금 이제 안정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한다 이거죠.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는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니면 사장님 맨날 짜증내. 그런데 이런 걸 알아서 해주는 직원이 있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왜 회사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지.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나.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되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회사의 그런 생산성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법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를 알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품질 공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설비 보존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3.5S를 하는데 작업 시간에서는 안 하고 나머지 시간에서 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이 뭔 시간이겠어요? 회사에 30분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 30분 좀 늦게까지 남았다가 그때 청소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 어떻게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인생을 쓰는 건데.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좀 다른 이슈가 생기면 안 하죠. 그냥 바로. 그게. 보상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세 번째 설명해 드렸고요. 이 세 가지만 돼도 우선은 동기화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숙련도도 좋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문제도 해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불량도 안 나고 설비도 안 퍼진다. 그러면 아유, 생산은 뭐 그렇게만 돼도 정말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표준화나 간소화 같은 제조를 위한 설계. 이거는 이제 홀류 생산에서도 호남 모델 생산에서도 똑같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같은 게 잘 돼 있고 지금 모델이 이제 이 동계 생산할 때도 모델이 한 3개, 4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델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수에 맞춰서 생산하겠습니까? 모델에 대해서 막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자체가. 그래서 이 작업장은, 이 제품은 그냥 여기 한 군데서만 딱 만들면 제품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간소하게 지금 설계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 단계 있으면 그만큼 박자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제 간소하게 한 작업장에서 쭉 만들면 제품이 딱 나오게 이렇게 이제 설계해 주면 이제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 생산 배치. 셀. 우선은 뭐 셀 생산 배치는 공정 설계, 공정 쪽에 공정 타입에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셀은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일자 라인을 갖지 않고 이렇게 U자나 C자 라인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서 공정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만 거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A1부터 그 다음에 A 보통 셀 생산 방식을 하게 되면 5,000가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500가지 정도까지 나온다. 이런 작업장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먹셀이라고 합니다. 먹셀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웍셀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들을 이렇게 U자로 만들고 모아놓기 때문에 작업자들도 이제 여기 안에서 일할 수 있죠. 이렇게 일할 수 있죠. 이렇게 일할 수 있죠. 그래서 바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죠. 그래야지 빨라집니다. 그냥은 빠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쫙 만든 다음에 일자로 만들어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명 일하고 여기서 3명 일하고 2명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명 일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시킨다.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 어떻게 빨리 합니까 이거를? 막 기계를 막 빨리 돌려서? 아이고 기계를 그렇게 속도를 막 마음대로 빨리 돌렸다 안 돌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를 돌릴 때 기계에 대한 정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를 막 돌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켜가면서 지금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진짜 기법이죠. 그래서 셀 배치 같은 것을 써서 여기 있는 이제 배치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쁠 때는 서로 작업자들이 서로 거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독립적으로 일하게 되면 서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봐도 도와주려면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U자나 C자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막 서로 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게 팀처럼 이제 움직여지니까 오늘은 뭐 우리가 만드는 품목이 뭐 A1인데 A1에 대한 수가 많다 그러면 뭐 서로 막 도와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데 간반 같은 거는 앞에서 간반이 뭔지 잠깐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만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물건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잠깐 줄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런데 내가 만드는 물건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쓰이면 그러면 어떤 지금 이제 정보가 필요하냐면 우리 작업자에서 만든 물건이 우리가 안 보이는 데 쓰이는데 그게 영업장에서 막 가져가겠죠. 대리점 쪽으로 가든가. 그런데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요가 지금 현재 작업자에서 만든 물건이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주는 게 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지금 알려주는 체계가 간반이에요. 그러니까 간반은 그냥 가까운 데는 그냥 쌓아놓은 것도 그냥 간반이라고 해요. 쌓아놓은 것도. 그리고 물건이 가벼우면 빈 박스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컨베이어에다 올려놓고 쭉 가면 쓰이는 쪽으로 가. 그냥 안 보이죠? 이제 약간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쓰고 나면 걔가 그 안에 알맹이를 빼가고 빈 박스를 이쪽에 보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빈 박스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작업자에서 만든 품목의 수요가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1시간 동안에 한 3박스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3개를 썼구나. 그러면 이제 빈 박스만큼 들어온 것만큼 채워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간반이에요. 아니면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벼운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쪽지를 붙이죠. 쪽지를 붙여서 그 다음에 쪽지만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병목 공정 관리, 거틀렛 관리.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되게 되면 그 라인 중에서 제일 작업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지금 병목 공정이 전체 라인의 능력을 딱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병목 공정 쪽에 어떤 개선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한 5초 정도 빠르다. 그러면 그만큼 더 유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병목 공정 관리, 버틀넥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한 뭐 개선 노력들,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개선 노력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 게 좋냐면 작업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작업자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좋아지는 거냐면 사장님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회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좋으면 자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회사니까.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개선이 성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한 만큼 더 돈을 더 받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단순하게 반복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일이구나. 그게.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회사에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내 일을 아주 똑바로 잘하는 것도 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지금 절차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지금 들여와서 잘 해결하는 것도 회사에서 원하는 거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들을 가져와서 해결하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어주고 계속 인건비가 뭐 많이 든다. 뭐 매달 고정비가 얼마다.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들은 가능한 한 좀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요. 수동적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발전하지 않아요. 회사가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신제품도 잘 내고 시장도 뚫고 이런 것들이 발전일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발전은 뭐냐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만 많이 생기는 게 발전이 아니라 그렇게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많이 줄어서 이익을 많이 내게 하는 구조, 이걸 만드는 게 발전이거든요. 근데 비용이 지금 줄지가 않아요. 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작년에 5건 발생했던 문제가 올해도 5건이고 재작년에도 5건이었어. 그러면 회사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어떻게 재고를 줄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어떻게 유연성을 가져서 지금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배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작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들이 지금 생기지 않아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죠. 근데 회사가 보통 경쟁에서 밀릴 때 보면은 서서히 밀리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진짜 한순간에 확 밀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무지한 회사였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딱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긍정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또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동하려면 원래 회사는 굉장히 유익한 조직이거든요. 사람한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고객도 잘 되게 하고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계속 하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말을 길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하고 그리고 그 약한 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이제 자기 선배나 자기 직장에서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서 배운 사람들도 원래 회사는 그냥 이런 데야. 그래서 시간만 보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동기화 생산이 가능하다. 동기화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아니고 이제 다품종 생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제 다품종 생산에서는 일정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여기는 다품종 생산 쪽이고요. 다품종 생산 중에서 어느 쪽이냐면 생산하는 쪽이 잡시합이나 배치입니다. 프로젝트도 다품종 생산인데 프로젝트에서는 작업별 일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짜지는 않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동시에 진행해요.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쪽에서 지금 이제 이쪽 업무를 하는 동안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와 상관없는 다른 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작업별 일정 정하는 거는 잡시합니다. 배치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깐 이제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업별 생산 일정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잡시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쓰는데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주문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MRP에서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A1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A1에 대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낫 사이즈가 500개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납기는 언제까지냐면 납기는 100일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 들어와요. 첫 번째가. 그래서 MRP 정보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럼 A1을, 회사에서는 A1을 만드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1을 만드는 절차는 3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이 있고,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작업은 어떤 작업이다. 이거는 이제 라우팅 파일을 보면 나오고요. 또 라우팅 파일에 뭐가 있냐면, 그 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300번 작업장에서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100번 작업장에서 하고, 3단계는 200번에서 한다. 그래서 관련된 작업장이 나와요. 라우팅 파일에는 작업도 나오고, 특정 작업을 완성할 때 필요한 작업 순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장 나오고, 그 다음 작업장은 이제 우선 기본 작업장. 근데 만약 그 작업장에서 문제 생기면 대체 작업장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제조할 때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제조할 때 걸리는 시간은, 여기는 이제 주문 생산이니까, 잡시합이나 배치니까 5개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큐타임서부터 작업 전 대기 시간, 작업 준비 시간, 처리 시간, 작업 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해서 여기는 뭐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쓰는 게 그냥 편의상 이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간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분 단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은 14.5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 단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4시간, 지금 이제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분 단위 나올 수 있거나. 근데 원래 이제 정말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2.93시간인데 그냥 3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위를 시간으로 끊을 수도 있거나, 분으로 끊을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일 걸린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틀 걸린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게 백워드를 쓰거나 포워드를 써서 스케줄 잡는데 동상 작업장의 능력을 좀 조정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백워드를 쓰고요. 왜냐면 그 작업장의 능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작업이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도 능력을 좀 조정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은 정해진 작업장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들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능력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빈자리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워드 스케줄, 만약에 백워드 스케줄 했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맨 마지막 작업부터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세 번째 작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거냐면 98일부터 99일까지 이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각 작업별로 스케줄이란 게 이제 여기서 주문 생산에서 스케줄이란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작업, 그러니까 100번 작업장에서 두 번째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95일부터 시작해서 97일날 하는 걸로 날짜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업은 300번 작업장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92일부터 그 다음에 93일 동안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주문마다 각각의 여기 지금 작업마다 여기 작업 있잖아요. 그죠? 작업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서 며칠부터 첫 번째 작업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리고 그거 300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 100번 작업장에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어느 작업장 200번 작업장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주문 생산에서는 주문을 다양하게 받으니까 그 다양한 작업마다 이런 식으로 작업별로 일정을 정해서 그 다음에 작업장에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일정을 정해 작업장을 줄 때 작업장의 능력을 보면서 줍니다.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 날짜에 작업이 딱 끝나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일정이 잡히죠. 그게 작업별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부 능력 계획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세부 능력 계획에서 짤 때도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생산하고 다르죠. 대량 생산은 그냥 몇 개 만들면 되냐 이런 식인데 그 몇 개 만들 때 섞느냐 안 섞느냐 그러면 이제 섞었다 그러면 이제 홀류 생산이고 혼합 모델 생산이고 또 몇 개 만드느냐 해서 이거 수요 보면서 만든다 그럼 동기화 생산이고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각 작업마다 며칠부터 시작해서 며칠부터 하고 이렇게 이제 정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주문 생산에서는 제조 작업에 대해서 작업 순서도 정하고 각 작업마다 뭘 정해주는 거냐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를 계산한다. 이걸 이제 작업별 생산 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준다 이거죠. 오퍼레이션 스케줄링 한다. 예를 한번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예제인데요. 우선 여기 예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제 보시면 되고 앞에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렸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우선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MRP에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MRP에서 이제 주는데 아까 우리 A1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작업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만드는 거냐면 10개를 만들고 납기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라우팅 정보가 들어오죠. 3단계가 필요하다. 얘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이제 3단계 안에 작업장은 1단계는 140, 그다음 102, 270. 그래서 140으로 들어왔다가 100으로 갔다가 27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원래 라우팅 파일에는 셋업하고 런타임만 들어가 있거든요. 셋업하고 런타임은 이제 이렇게 뭉쳐놓은 걸 작업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편의상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타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웨이트 타임 끌어오고 여기 워크센터 파일이 있어요. 무브 타임은 이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끌어와서 그래서 첫 번째 작업에서는 13.8시간 얘는 분 단위까지 나오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3시간 그 다음에 19.6시간 그래서 총 54.7시간이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오퍼레이션 스케줄에서는 첫 번째 작업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작업은 이렇게 요 날짜 시작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며칠날 시작해서 끝나는 거냐 4월 5일날 그 다음에 4월 6일날 걸리는 시간은 13.8시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시간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요 검은색이 작업 전 대기 시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게 작업 시간이에요. 셋업 런타임 그래서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 작업 후 대기 시간 노란색이 이동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언제 시작해서 하는 거냐면 4월 5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제 끝나냐면 4월 9일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작업은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뭐 그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4월 9일날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냐면 4월 13일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사용하는 기법인데 좀 보실게 여기 약간 보실게 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선은 생산 계획 정보니까 MRP 정보죠. MRP 정보가 필요하고 작업장에다 생산을 시키는 건 MRP가 시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절차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워크센터 파일 필요합니다.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왜냐면 능력을 보면서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작업과 관련된 시간 중에서 작업 전 대기 시간이나 작업 후 대기 시간 정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조할 때 걸리는 시간 필요하고 자재 명세서도 필요하겠죠. 이게 생산할 때 이제 지금 어떤 자재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기법은 이제 역방향 백워드냐 그 다음에 포워드냐 그리고 이제 할당 기법을 어떤 거 쓰느냐 그래서 보통 백워드를 쓰게 되면은 무한작업 할당이고 그 다음에 포워드를 쓰게 되면 유한작업 할당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앞에서 세부 능력 계획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법이 쓰인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법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블록 스케줄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센트럴 포인트 스케줄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바블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이제 이런 세 개가 있는데, 우선 블록 스케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록 스케줄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그 블록 스케줄링은 언제 쓰는 거냐면, 백오드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을 정했는데, 첫 번째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작업이 15.7시간, 두 번째 작업이 5.4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이 6.8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백오드를 하게 되면은, 우선 납기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리얼타임만큼 빼서 언제 시작해라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이 작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38분 시작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오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지금 끝난 날짜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리드 타임을 빼는 건데, 여기 리드 타임을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면은 빼서 시작 시점이 나올 때 이 시작 시점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8시간이면 그러면 어떻게 빼는 거냐면 7시간을 빼요. 7시간. 5.4시간이면 6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7시간이면 16시간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이게 블로킹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시간 단위나 일 단위나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뭉쳐버리면 우리가 블록 스케줄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백오드 스케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능한 시작 시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작업자한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지금 앞에서 한 15.7시간 걸리는데 15.7시간 끝나자마자 너 바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라. 할 수 있고, 일단 일이 있어서 그날 못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작 시점을 세팅해서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백오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오드는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빼는데, 빼고 나서 나오는 이 지금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날 9시 38분에 시작해라.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월요일날 9시부터 시작해라. 아니면 9시 30분에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백오드 스케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블로킹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블로킹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블록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을 거고, 지금 블록 스케줄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좀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블록 스케줄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블로킹을 좀 현실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리드 타임이 길어져요. 리드 타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WIP가 커져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블로킹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걸리는 시간은 한 5시간이면 되는데 한 5.2시간 나왔는데 그냥 그걸 하루를 줬어요. 하루. 그러니까 1단위로 블로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나왔냐 해서 5.3시간 나왔다 그러면 5.3시간이 나왔는데 그냥 하루 해. 이렇게 하면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오전에 놀다가 오후에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 스케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 타임을 길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리드 타임은 딱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재가 일찍 투입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작업장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센트럴 포인트 스케줄링은 여기가 작업장 상황을 보면서 일을 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센트럴 포인트 스케줄링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트럴 포인트 스케줄링인데 이제 작업을 받아봤는데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작업이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데 작업장이 어떻게 걸렸냐면 첫 번째 작업은 100번 작업장, 두 번째 작업은 300번 작업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200번 작업장 이렇게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특정 시즌에 아니면 1년 내내 어디가 제일 바쁘냐면 300번이 제일 바빠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줌을 받은 다음에 작업 절차를 잡아서 300번 제일 바쁜 걸 알잖아요. 그러면 300번부터 먼저 일정을 정해요. 그래서 300번 언제 노느냐, 시간이 되느냐, 이 작업을 300번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해당하는 작업을 300번 해야 될 것 같은데, 300번 언제 시간 되느냐, 300번이 어떻게 나냐면, 53일하고, 그 다음에 54일날, 요때 해주겠다. 그때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요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3번은, 그럼 이제 55일부터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포워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단계는 1단계 끝내 2단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3일 전에는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54일에 맞춰서 지금 이제 작업 일정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능력에 문제가 되는 작업장이 있다면 그 작업장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포워드로 가고 그때는 이제 앞에는 백워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센트럴 포인트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현실적이죠? 그죠? 현실적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probable 스케줄링인데, probable 스케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냥 가능한 일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우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일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선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주문을 받았는데, 작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1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 2단계 나오고, 3단계 나왔어요. 그런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누가 하는 거냐면 100번 작업장에서 해야 되고 1단계는 그 다음에 2단계는 300번에서 해야 되고 3단계는 200번에서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 걸리냐면 얘는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얼마의 시간이 나오는 거냐면 4일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4일 더하면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특정 기간이 될 수도 있고 1년 내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작업장이 다 바빠요. 다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문을 받았을 때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4일보다 더 길게 잡아요. 요즘에 다 바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뭐 7일 정도를 받는다든가 6일 정도 받는다든가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가능한 일정에서는 다 바쁘니까 이게 지금 어느 작업장이 어떻게 막힐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센트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거의 막히는 데에 맞춰서 앞뒤로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작업장은 다 바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당초에 지금 줌을 받으면 그 줌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뭘 지금 이제 걸어놓는 거냐면 여유 시간, 슬랙 타임을 걸어놓는 거죠. 슬랙 타임을 걸어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요즘 시즌이 제일 바쁠 때라 보통 때는 그냥 4일 만에 끝나는데 넉넉하게 시간을 주셔야 된다. 뭐 7일 정도 주셔야 된다. 그래서 7일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여유 시간을 잘 써서 가능한 약속한 날짜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프로버블 스케줄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스케줄은 주문 생산은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에서 어떻게 각 작업별로 일정을 짜고 일정을 짤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기타 용어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지우겠고요. 스케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리드타임 매니지먼트에서 제조시간 걸리네요. 리드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